프랑스 시민혁명의 열기가 한창이던 18세기 전후의 유럽. 이 당시의 서양 철학자들은 전반적으로 계몽주의라는 표어 아래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소위 근대라고 하는 시기에 나타난 인간 이성의 함양을 중시하는 경향에서 나타난 구호인데요. 말하자면 무지한 대중들의 이성적 역량을 고취시켜 그들을 지적으로 깨우치자는 운동의 일종이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20세기에 들어 여러 독재와 전체주의를 낳거나 지식인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차츰 인간이 정말로 이성적인 동물인 건지, 대중을 계몽시킨다는 게 정말로 올바른 방향인지 등 다양한 의구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근대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시작된 흐름이 근대 이후의 사상,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죠. 그런데 근대의 사상가들이 말했던 계몽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성의 역량을 강조하는 표현은 필연적으로 독재나 억압, 지식인들의 오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서양 지성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작품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칸트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의 첫머리부터 계몽이라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계몽이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년 상태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미성년 상태의 책임을 마땅히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은 이 미성년의 원인이 지성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도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 있는 경우다. 즉 칸트가 말하는 계몽이란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이 상태는 말하자면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이성을 이용하여 어떤 문제를 궁리하거나 스스로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를 뜻하죠. 칸트는 이러한 미성년 상태의 원인은 대부분 게으름과 비겁함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칸트가 보기에 당시의 사회는 미성년의 상태로 남아있기에 너무 편한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돈만 주면 집안일이나 세금 문제도 대신 처리해주고 스스로 생각할 것 없이 교회나 성당에만 가면 삶에 대한 고민과 대답도 대신 해주고 기타 정치적인 문제까지 왕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떠맡기면 본인이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칸트는 바로 이러한 세태가 너무 편한 나머지 사람들이 미성년의 상태에 남아있으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부모를 비롯한 아이의 양육자들, 대중의 정치적 후견인들이 그들이 돌보는 대상에 집착하거나 과도하게 걱정한 나머지 그들에게 닥친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지레 겁먹게 해 아이나 대중을 비겁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덧붙이죠. 사실 미성년의 상태에 남게 하는 이러한 게으름과 비겁함에 관한 칸트의 비판은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 훨씬 부합하는 비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스마트폰을 달고 살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스스로 어떤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막말로 구글에 검색하거나 커뮤니티에 질문글을 올리면 검색 엔진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답을 해주고요. 게다가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소위 극성 부모에 대한 소식이 퍼지거나 아이의 안전을 지나치게 걱정한 나머지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통제하려는 부모에 관한 얘기를 보면 당대의 사회상에 관한 칸트의 지적에 더욱 공감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러한 세태나 부모님들의 걱정, 사랑 자체가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기술도 누가 쓰는지에 따라 양질의 정보를 취합할 수 있고 오늘날 부모님들 또한 발달 심리학이나 신경생리학 등 아이의 바람직한 양육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훨씬 쉬워졌으니까요. 말하자면 아이의 온전한 미래를 위해 사랑을 쏟기가 더 수월해졌다는 거죠. 아마도 칸트 역시 당대의 사회적 요소들 자체를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 듯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요인들에 완전히 의존하여 스스로 미성년의 상태에 안주하려는 이들인 거죠. 칸트는 이러한 미성년의 상태에 익숙해지면 지성을 사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물론 대중이 미성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칸트 역시 이러한 세태는 문제이지만 딱 하나의 조건만 보장되어도 민중이 스스로 계몽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이 조건이란 어떤 종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국면에서 그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죠. 말하자면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 공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면 대중의 계몽은 저절로 일어날 것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중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소수나마 계몽된 이들은 항상 존재할 것인데, 이들은 이러한 자유의 조건에 따라 자신이 믿는 건전한 상식들, 이를테면 주체성을 존중하는 인간의 사명과
계몽과 같은 정신을 널리 퍼뜨리는 데 주력할 것이기 때문이죠. 칸트가 생각하기에 일정 이상 계몽된 지식인에게 있어 이렇듯 미성년의 상태에 있는 이들을 계몽시키려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몽된 이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다 많이 계몽될수록 그 사회를 비롯한 자신의 삶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음을 필연적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이겠죠. 다만 칸트는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주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배자의 지적 무능에 의해 심어진 대중의 잘못된 편견은 나중엔 심지어 지도층의 행보를 올가매기까지 하니까요. 예컨대 자신의 이익과 정권의 지속에만 관심을 쏟는 지도자가 그러한 사회적 구조에 유리한 편견을 대중들에게 심어 놓으면 그 다음 지도자가 아무리 유능하고 이타적이어도 그 사회의 시스템이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의 개혁은 아주 어렵고 민중의 계몽은 매우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칸트는 말하는데요. 그래서 계몽을 위해선 대중의 자발적인 노력만큼이나 사회적 제도, 지도층의 행실 및 역량 같은 것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 공적으로 자신의 이성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는 여러 제약과 도전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복종하거나 따르라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칸트가 계몽을 위한 자유에 있어 강조한 점은 이성의 공적인 사용은 언제나 자유롭게 하되 사적인 사용은 종종 제한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몽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성의 공적인 사용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대중 앞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적인 사용은 그에 맡겨진 어떤 시민적 직위나 공직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칸트는 이성의 사적인 사용의 경우, 즉 개인이 정치적 제도적 합리성에 복무할 땐 그로부터 내려지는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명령이나 제도적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는 언뜻 듣기에 서로 상충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정부나 제도에 대해선 비판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당연히 칸트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칸트가 덧붙인 예시에서 분명해지는데요. 예컨대 칸트는 군대 장교의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시다시피 군대에선 상명하복의 계율이 절대적입니다. 군법에 따라 하급자는 상관이 명령하면 그에 따라야만 하죠. 칸트도 이러한 상황에서 반항하거나 상급자의 명령을 비판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장교라면 근무지에서 상관에게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고 따라야만 한다고 말하죠. 이것이 이성의 사적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서 이성의 공적 사용은 무엇을 뜻할까요? 칸트는 이 장교가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병력의 의무가 안고 있는 결점을 비판하고 이것을 대중의 판단에 호소할 때 이성의 공적 사용을 보여주는 적절한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자유는 결코 정당하게 금지될 수 없다면서요. 마찬가지로 납세 정책에 관해 시민들은 제도적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성이 발휘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시민이 해당 납세 정책의 내용에 대해 혹은 세율을 관장하는 조직에 관해 책이나 연설을 통해 비판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비판의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나 독재자가 이런 비판을 막기 위해 이성의 공적 사용 자체를 제도적으로 금지해버리면 어떨까요? 칸트는 이런 종류의 금지는 대중이 스스로 서약했든 아니든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어떠한 맥락에서도 어떤 불변의 신조에 서약하게 만드는 제도나 독재자의 만행은 유효할 수 없다는 거죠. 제도 및 질서의 존속은 언제나 그보다 더 나은 것이 도입되기 전까지만 유효할 수 있다고 칸트는 또한 강조합니다. 특정 정권이나 독재자의 지속을 위한 계약이나 명령에 관해 대중은 언제나 거부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칸트는 심지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을 군주가 대신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왜냐하면 군주의 입법적 권위는 그 군주가 지배하고 있는 전체 국민의 의지를 하나의 통일된 의지로 표출하는 데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군주로선 국민의 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어떤 독단을 밀고 나갈 권리도 자격도 없다는 거죠. 칸트는 무릇 바람직한 군주란 자신의 사적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계몽을 위한 대중의 자발적 노력이 폭력에 의해 방해받을 경우 이러한 사태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역할을 군주가 마땅히 의무라고 여겨야 한다고까지 말하죠. 즉 지배자로서의 군주가 아니라 보호자로서의 군주의 역할을 강조했던 겁니다.
이는 칸트 당시의 사회가 아직 왕정 체제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왕의 역할과 능력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약하려 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용기와 소신이 필요했던 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칸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계몽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우리는 지금 계몽된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마 다음과 같을 것이다.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몽의 시대에 살고 있다. 계몽에 관한 칸트의 생각을 담은 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제목 그대로 계몽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가능한 대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칸트가 바라는 사회는 대중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그러한 생각들을 공적인 상황에서 공유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성의 공적인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된 사회였던 것입니다. 이것만 보장되면 미성년 상태로부터의 탈피를 뜻하는 계몽은 저절로 일어날 것이라면서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군주, 오늘날로 치면 정치인들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다만 생각해 볼 점은 칸트가 바라는 사회상이 어느 정도 실현된 오늘날의 현대 사회가 진정 계몽에 가까워졌는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SNS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나 출판, 기고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제약이나 검열이 아예 없진 않지만요. 어쨌든 칸트는 바로 이러한 제도적 분위기만 갖춰지면 대중의 계몽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칸트적 의미에서 계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칸트가 오늘날의 현대 사회를 보면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